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인 노인계층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5 노인 잔혹 실화 마이너스 첫 번째 박영감 절망의 흔적. 영등포의 거리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살아 숨쉬었다. 새벽녘 어둠 속에서 상인들의 부산한 발걸음과 술에 취한 이들의 웅얼거림이 뒤섞여 묘한 활력을 띠는가 하면 낮에는 쉼없이 오가는 자동차 소음과 행인들의 제잘거림으로 메말랐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에서 도시의 욕망이 격렬하게 분출했다. 그 모든 소란과 화려함 속에서 박영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노인의 존재는 마치 꺼져가는 성냥불처럼 희미하고 위태로웠다. 그는 영등포역 인근의 허름한 쪽방촌,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의 작은 방에 살고 있었다. 그의 방은 방이라기보다는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숨을 쉴 수 있는 관에 가까웠다. 30평생을 함께 해온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사람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 속을 눅진하게 채웠고 벽지 곳곳에는 습기가 배어 축축한 얼룩을 남겼다. 새벽에 찬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면 삐걱거리는 나무 문짝은 고단한 그의 한숨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영감의 본명은 박만수. 그는 이제 막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뼈와 살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멸감이 스며든 듯했다. 깊게 패인 미간에 주름과 움푹 들어간 눈동자에는 삶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온 그림자가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었다. 젊었을 때 그는 제법 억척스럽고 희망에 차있던 청년이었다. 지방의 한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다루며 성실하게 일했다. 공장이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교대 근무로 번 피와 땀은 고향에 있는 노모와 아픈 동생의 학비로 쓰였다.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공업 단지로 향하던 날, 그는 분명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라, 최소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었다. 그러나 기계는 그의 열정만큼이나 무자비하고 차가웠다. 24, 한순간의 부주의와 공장의 안전 불감증이 맞물려 프레스에 오른손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쇠가 살을 파고드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악 하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이 붉은 피가 철컥이는 기계 틈새로 뿜어져 나왔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발버둥 치듯 쿵쿵거렸다.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병원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공장 측은 사고를 은폐하려 온갖 협박과 회유를 쏟아냈다. 결국 그는 산재 처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늘 삐걱거렸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한 오른손은 그에게 늘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공장 경비원, 노점상 보조,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막일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이 이어졌다. 오른손이 없는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매일 밤 그는 잃어버린 손가락들이 마치 환상통처럼 욱신거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다. 30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이 덮쳤다. 뇌전증이었다. 뇌전증 발작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의 몸은 예측할 수 없는 경련에 휩싸였다. 의식을 잃고 픽 쓰러져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다. 재수 없다. 귀신이 씌었다. 다가가지 말라는 수군거림이 그를 따라다녔다. 발작으로 인해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나마 얻었던 일자리마저 발작 때문에 끊기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그를 역겨운 존재처럼 취급했다. 그는 점점 더 사회의 변두리로 밑바닥으로 밀려났다. 그의 가족 또한 그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노모는 그의 병을 가슴 아파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렵게 공부시켜 겨우 번듯한 직장을 얻은 동생들은 형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힌다며 그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그들은 그의 존재가 그들의 번지르르한 삶에 흠집을 낼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깊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을 등지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영등포로 흘러들어왔다. 번화가의 익명성에 몸을 숨긴 채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고 싶었다.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영등포역 지하도를 지나 낡은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을 처음 걸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작은 방에 겨우 몸을 뉘인 그는 벽에 박힌 못에 닳고 다른 점퍼를 걸었다. 그 작은 못 하나가 그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인 듯 느껴졌다. 박영감의 하루는 희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동력은 새벽녘역 주변을 서성이다가 혹시라도 일자리가 나올까 기대하는 것이었다. 리어카 끄는 일, 폐지 줍는 일, 건설 현장의 허드레실, 야간. 택시 운전사의 대리인 등 어떤 일이라도 좋았다.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해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어둠 속을 헤치고 나섰다. 한 달에 열흘이라도 일이 잡히면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새벽 5시 낡은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날씨 예보를 들으며 그는 삐걱이는 몸을 일으켰다. 찬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역으로 향한다. 용역 사무소 문이 열릴 때까지 찬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박영감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꼬박꼬박 밀린 월세를 낸다. 고시원의 월세는 보증금조차 없었지만 그마저도 제때 내지 못하면 바로 짐이 길바닥으로 나앉았다. 남는 돈으로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컵라면과 병 소주 한 병을 샀다. 그 며칠은 그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가 인간임을 잊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유일한 날들이었다. 그러나 일이 없는 날이 훨씬 많았다. 돈이 떨어지면 쪽방에서 쫓겨나 영등포역 지하상가나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은 그의 등을 시리게 했고
사람들의 싸늘하고 경멸하는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투명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는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는 어스름 새벽부터 줄을 섰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들과 거친 인생의 흔적을 담은 얼굴들이 줄을 이었다. 쭈그려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수십 년 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상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은 이제는 아득한 꿈결 같았다. 급식소에서 나누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짭짤한 김치와 퍽퍽하지만 귀한 돼지고기 반찬. 그것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존엄과 온기를 아주 잠시나마 확인받는 시간이었다. 급식소 봉사자들의 어르신, 힘내세요. 더 드릴까요? 하는 온정. 어린 말 한마디는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아주 잠시나마 녹이는 듯 했다. 봉사자들이 전하는 따뜻한 눈빛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꾸벅꾸벅 졸면서도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다. 그가 살아있음을, 아직은 인간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일자리가 없는 날, 박영감은 종일 쪽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찢어지고 바랜 달력 속 날짜는 그에게 무의미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반복될 뿐 어떤 특별한 의미도 지니지 못했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였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속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은 그의 고단한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그는 거의 듣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껴안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좁고 더러운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 구경이 전부였다. 낡은 창문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유리벽이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외부를 향했다. 창밖을 오가는 젊은 연인들, 제잘거리는 아이들, 따뜻한 코트를 걸친 부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나오는 환상처럼 아득했다. 겨울이 되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그의 낡은 옷 속으로 무정하게 파고들었고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렸다. 추위는 그의 오랜 동반자였다. 따뜻함이란 그에게 사치에 가까웠다. 점점 줄어드는 담배를 아껴 피우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의식이었다. 한 모금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담배 연기는 그의 폐를 지나 회색빛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듯 했다. 뇌전증 발작 후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과 불안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의 마지막 담배 한 개비마저 닳고 다른 손가락 사이에서 희미한 재와 함께 쓰러졌다. 그는 낡은 옷과 이불을 뒤적여 동전 몇 푼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그의 지갑은 며칠 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결국 그의 시선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로 향했다. 한번 피다 버린 담배꽁초, 담배 필터에 누군가의 침이 묻어 있었고 구겨진 모양새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비참함조차 느낄 여력이 없었다. 길바닥을 헤매다 그나마 담뱃잎이 조금 남아있는 꽁초를 찾아낸다. 불이 꺼진 꽁초를 라이터로 여러 번 지져가며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려내어 그의 폐 깊숙이 들이켰다. 씁쓸하고 독한 연기 한 줄기가 그의 쓸쓸한 눈빛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만큼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만 사는 날들이 이어졌다.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 급식소에 가는 날만 겨우 달랐을 뿐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잿빛 하늘 아래 그는 묵묵히 늙어가고 있었다. 기침은 점점 잦아졌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더 이상 역 주변을 맴도는 것도 버거워졌다. 허리가 굽고 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은 갈수록 여위어 갔고 작은 기척에도 놀라는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무료 급식소마저 이제는 나가는 것이 극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홀로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갔다. 고독은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밤낮으로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급식소 담당 목사는 박영감이 이틀 연속 무료 급식에 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쪽방촌으로 그를 찾아 나섰다. 평소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밥을 소중히 여겼던 박영감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또 발작이라도 일으켜 쓰러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프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목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퀴퀴한 냄새와 지저분한 생활 쓰레기가 진동하는 골목을 따라 한참을 헤맨 끝에 그의 쪽방 문 앞에 다다랐다. 낡고 바랜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영감님 계십니까? 박만수 어르신. 목사는 굳게 닫힌 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 나무 문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메아리 쳤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인기척 없는 방 안의 고요함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불안감에 목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조급함에 그는 망설임 끝에 낡은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의외로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한겨울에 찬 공기가 훅 끼쳐왔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그의 후각을 강하게 자극했다. 작은 방 안은 창문에 얼룩진 먼지 때문인지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쾌쾌한 냉기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박영감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목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영감님. 목사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서 박영감의 어깨를 흔들었다. 미동도 없었다. 이불 밖으로 튀어나온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버려 있었다. 차디찬 손등에 느껴지는 냉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늘게 내민 손목을 짚어보니 맥박은 이미 멎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얇은 이불이 그의 앙상한 몸을 간신히 덮고 있을 뿐이었다. 텅 빈 방 안 켜켜이 쌓인 먼지가 희미한 햇살에 반짝였다. 그 위로 며칠 전 피우다 버린 듯한 담배꽁초 하나가 그의 죽음만큼이나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필터는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담뱃잎은 이미 다 타버린 채였다. 방구석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나지막이 울리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죽음. 박영감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미련도 없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그의 쓸쓸한 마지막 길은 그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싸늘한 방 안에서 홀로 끝나야 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증거처럼. 그는 조용히 영등포의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2025년 대한민국 풍요와 발전 뒤편에 가려진 또 하나의 잔혹한 실화였다. 2025 노인 잔혹 실화 마이너스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산기슭의 마지막 비명. 충청남도 태안의 깊은 산기슭. 이름조차 없는 작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나타나는 좁은 비포장도로 끝자락에 허물어지기 직전에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지붕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 있고 흙벽은 여기저기 균열이 가 있었다. 창문은 비닐로 간신히 막아 놓았으며 오래된 나무 문은 한쪽이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했다. 뼈대만 남은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살처럼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기적처럼 버티고 있는 집. 그 집 안에는 2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한 명은 백수를 앞둔 95세 김봉옥 할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그 김봉옥 할머니를 보살피는 70살의 딸 이순례 할머니였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딸인 이순례는 이미 깊은 병과 싸우고 있었다. 류머티즘은 그녀의 관절 마디마디를 갉아먹어 손가락과 발가락은 물론 팔다리까지 뒤틀리게 만들었다.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 여기에 오랜 시간 방치된 당뇨병은 그녀의 몸을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흐릿한 눈동자,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메마른 피부, 뼈만 남은 손등에 검버섯은 그녀의 고단한 70평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노모인 김봉옥 할머니는 거동이 불가능했다.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방치된 세월 속에서 그녀의 근육은 거의 퇴화되었고 이제는 작은 미동조차 힘겨워했다. 95해를 살아오며 겪었을 수많은 일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절망의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그녀의 의식 속을 떠다닐 뿐이었다. 낮과 밤의 경계도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치매 증상까지 겹쳐 그녀는 완전히 딸의 보살핌에 의존한 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존재였다. 태안 산기슭의 늦가을 새벽은 뼛속까지 시렸다. 이순례 할머니는 이불을 힘껏 끌어당겨 감긴 눈을 억지로 떴다. 온몸의 뼈마디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아팠다. 밤새 류머티즘이 쑤셔대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에 놓아둔 낡은 물병을 더듬어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은
마치 식은 한약처럼 썼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도 좋기 10분은 걸렸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며 그녀는 굽은 허리를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향하는 걸음은 천리길 같았다. 비좁고 어두운 부엌 바닥에는 비닐 장판이 너덜너덜하게 깔려 있었고 군데군데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방치된 그릇들은 묵은 때로 덮여 있었다. 가스레인지조차 없어 마당 한편에 아궁이를 만들어 불을 지펴 밥을 했다. 허나 그것도 기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 도저히 마당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통 바닥에 눌어붙은 신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가끔 주변 이웃들이 가져다 주는 쌀이나 반찬으로 버텼지만 그 도움은 정말 가끔이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배고픔은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른 보리쌀과 수수 알갱이를 겨우 찾아냈다. 그걸 솥에 넣고 물을 한 바가지 부었다. 제대로 된 밥이라기보다는 죽에 가까운 형태였다. 딸랑 한 숟가락 남은 고추장을 그 위에 퍼 담았다. 이술래는 끓어가는 쌀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엄마라도 좀 먹어야 할 텐데. 봉옥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은 더 절망적이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비가 오면 방 한가운데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다. 그 물방울 소리는 이 낡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여름 장마 때는 곰팡이가 이불에까지 피어올라 가려움을 유발했고 겨울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벽 틈새로 불어들어와 방 안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전기장판은 한파가 몰아칠 때만 간신히 틀었지만 그것도 누진세가 무서워 잠깐씩만 사용했다. 노모는 차가운 방에서 매일 덜덜 떨며 기침을 해댔다. 술래 할머니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죽을 끓여왔다. 제대로 된 상조차 없어 다 낡은 쟁반에 죽그릇을 올리고 봉옥 할머니 옆에 겨우 내려놓았다. 엄마, 밥 먹어요. 봉옥 할머니는 희미한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감정도 없었다. 딸은 죽 한 숟갈을 떠서 노모의 입에 가져갔다. 꼬박꼬박 삼키는 소리가 났다. 딸은 먹는 내내 속으로 좀 더 드셔야 하는데 하고 바랐지만 노모는 서너 숟갈 만에 고개를 돌려버렸다. 식욕마저 잃어버린 노모의 모습은 술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남은 죽은 술래 할머니의 몫이었다. 보리쌀과 수수의 퍽퍽한 식감, 고추장의 짠맛. 반찬도 없는 그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서 술래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뜨끈한 쌀밥과 국이 떠올랐다. 그 시절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술래 할머니는 노모의 기저귀를 갈았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노모를 옆으로 굴렸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생긴 욕창 자국이 그녀의 등과 엉덩이에 붉게 피어 있었다. 매일 연고를 발라주지만 워낙 살이 없고 연약한 노인이라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괜찮아,
엄마는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스스로에게 되뇌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냈다. 오후가 되자 이순례 할머니의 무릎과 허리가 더욱 쑤시기 시작했다. 류머티즘 통증이 마치 불덩이라도 집어넣은 듯 화끈거렸다. 당뇨로 인해 발바닥은 늘 저릿했고 가끔은 발 전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이곳 태안 산기슭에서 버스를 타려면 비포장도로를 한참 걸어 내려가야 했다. 굽은 허리와 뒤틀린 관절로는 그 길을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택시를 부를 돈도 없었고 설령 병원에 간다고 해도 치료비가 막막했다. 병원비는 두 노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상자를 뒤져 남은 진통제를 찾아 먹는 것뿐이었다. 한 알 또 한 알. 진통제는 잠시 통증을 잊게 해주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언젠가 더 거센 파도처럼 그녀를 덮칠 것이 분명했다. 진통제로 버티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욱 컴컴해졌다. 해가 지면 산기슭의 냉기가 집안을 휘감았고 창밖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 소리가 들려왔다. 순례는 노모 옆에 앉아 낡은 성경책을 펼쳤다. 글자들은 뿌옇게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봉옥 할머니는 성경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눈을 감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어느새 봉옥 할머니의 입에서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매일 밤낮으로 수십 번씩 읊조리는 말이었다. 순례의 가슴이 또다시 시큰했다. 엄마는 살아있는 고통 속에 있었고 자신은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고통 속에 있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순례는 노모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봉옥 할머니의 손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처럼 가볍고 차가웠다. 순례야, 엄마가 먼저 가면 너 혼자서 잘할 수 있겠니? 순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노모의 의식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다. 엄마, 그런 소리 마요. 내가 엄마 옆에 오래오래 있을 거야. 하지만 순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혹여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불쌍한 우리 엄마는 어찌할꼬. 자신의 류머티즘과 당뇨병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고 기력은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다. 자신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아니 자신이 이대로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면 홀로 남을 엄마는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조차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마인데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이 아프다고, 자신이 힘들다고 쉽게 누울 수도 없는 삶이었다.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것은 죄악과 같았다. 두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매일을 참혹하게 지냈다. 삶의 끈을 놓을 수도, 그렇다고 삶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마치 시간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고통을 반복하고 있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산기슭의 오두막, 바깥 세상의 풍요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작은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산등성이의 차가운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져갈 뿐이었다. 2025년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슬프고도 잔인한 실화였다. 2025 노인 잔혹 실화 마이너스 은평구 아파트 끝나지 않는 전쟁 확장판. 은평구의 오래된 서민 아파트 단지. 노후된 건물의 외벽은 갈색 물때와 얼룩으로 지저분했고 툭 튀어나온 낡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과거의 영화를 잊은 채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오후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는 낡은 거실 한때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을 그 공간에는 이제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풍길 뿐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어느 집의 풍경 같지만 이곳은 일상이 전쟁터였다.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 노모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층간 소음과 어우러져 매일같이 이웃들의 귓가를 괴롭혔다.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는 75살의 박순자 할머니와 50줄에 접어든 아들 김철수 씨가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주름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근심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튀어나온 광대뼈 아래로 움푹 들어간 볼은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몸을 더욱 강조했다.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걷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속에는 자식에 대한 미련과 연민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체념이 끈질기게 엉켜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철수만을 위한 것이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허드렛일이 없었다.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나섰던 식당 설거지, 남의 집 옷가지들을 밤늦도록 꿰매던 공장, 겨울 찬바람에도 길거리에서 팔아야 했던 붕어빵 장사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악착같이 일해 간신히 마련한 것이 은평구 이 낡은 아파트의 반지하 작은 전셋방이었다. 반지하에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아파트 보증금을 더해 기어이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파트에서 살면 아들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번듯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녀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렸다. 20살 무렵 젊은 혈기로 대기업에 들어가겠다며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때려치웠던 아들은 번번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30대에는 뒤늦게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지고 돌아왔고 40대에는 일확천금을 노린다며 이것저것 코인과 주식에 손대며 재기를 노렸지만 변변찮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마저도 패가망신이었다. 이제 50줄에 접어든 그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가끔 PC방 알바나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에 아주 조금 보탤 뿐이었다. 명목상 그는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그저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게임에 몰두하는 미성숙한 거대한 아이에 불과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넉넉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노모에게 얹혀 살며 게임과 담배에 찌든 채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방은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담배꽁초,
먼지 쌓인 책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지저분했다. 노모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천진난만하게 웃던 철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철수야, 이제 내 나이 50인데 언제쯤 번듯한 아들 노릇할 거니? 엄마가 죽기 전에 너 결혼해서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할 텐데. 그 염원은 그녀의 하루를 지배했고 결국 아들을 향한 잔소리로 터져나왔다. 그 잔소리 속에는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염려, 그리고 그녀가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철수야, 너 그러고 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 슬슬 어디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이라도 좀 해봐라.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하면 돈이라도 벌지 않겠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 취직도 하고 그러더구먼. 순자 할머니는 아침상에 앉아 밥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말을 꺼냈다. 낡은 상 위에는 끓다 만 된장찌개와 전날 먹다 남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의 말은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수저로 찌개만 뒤적였다. 묵묵히 밥을 먹는 듯 보였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다. 이미 수천 번도 더 들어온 지겨운 레퍼토리였다. 아니, 엄마도 참. 내가 그 나이에 막노동이나 하라고 그 난리를 쳐서 키웠어. 이러다 내 팔자에 언제 결혼이나 하겠니? 어휴. 이러다가는 대 끊기겠다, 정말. 할머니의 말은 아들의 침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이 이어졌다. 결혼은 무슨 결혼?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 타령이야.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이제 내 나이 50이야, 50. 남들은 손주 봐줄 나이에 이 꼴을 하고 있으니 엄마 속이 터져, 안 터져? 그 마지막 말이 철수의 영린을 건드렸다. 능력 없어 결혼 못한 놈이라는 엄마의 비수 같은 말에 철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감, 자기 혐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뭐? 능력 없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능력 타령이야. 시발, 그 잘난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 꼴로 살았겠어.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빌어먹을. 그의 입에서 나온 쌍욕은 순식간에 낡은 아파트를 뒤흔들었다. 철수는 그 말과 함께 밥상을 발로 걷어차 뒤엎고 식기를 허공으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된장찌개 국물이 벽과 천장,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옷에 흥건히 튀었다. 부엌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못난 게 왜 내 탓인데. 이놈아, 너 정말.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듯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철수는 분노에 눈이 멀어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의 거친 손은 이미 할머니의 앙상한 팔뚝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녀의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 시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내 탓이냐고. 이 집구석이 이 모양인데 어떤 년이 나랑 결혼하겠냐고. 이 썩어 빠진 집구석.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의 앙상한 팔에는
벌써 퍼렇게 멍이 올라왔다. 철수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무정하게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바닥에 넘어진 할머니는 흐느끼며 울었다. 그녀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살려줘. 살려줘.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는 분노에 찬 아들의 포효에 묻혔다. 이웃집에서는 벌써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다. 아랫집에 사는 김씨 아줌마는 아휴, 또 시작이네. 이번엔 또 뭘 깨부수는 거야? 오늘도 경찰 오겠네. 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집 모자의 싸움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단골 레퍼토리였다. 한 번은 할머니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아들에게 맞았다며 소리쳐 울자 용기를 낸 몇몇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었다. 띠용띠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낡은 아파트 단지를 울렸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순자 할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그제야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는지 흐느끼며 울었다. 우리 아들이 나를 때려요, 때려. 살려줘요.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깨진 그릇 조각들과 뒤집힌 가구들, 바닥에 흥건한 음식물 쓰레기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철수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경찰은 철수를 붙잡아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철수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기 어린 그의 눈빛에 경찰들도 잠시 움찔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던 노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랬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혼자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경찰 아저씨들 괜히 여기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불효자는 맞지만 이렇게 난동을 부릴 아이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경찰을 돌려보냈다. 자신을 때린 아들을 감싸 안았다. 아들은 할머니의 뒤에서 무표정하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경찰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볼 뿐이었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된 상황이었다. 노인 학대라는 증거도 분명하고 노모가 직접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노모가 강력히 부인하자 경찰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명분도 약했고 아들이 돌아서서 다시 보복할까봐 할머니를 강제로 보호시설로 보내기도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철수에게 주의만 주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남겨진 것은 싸움의 흔적과 두 모자에 끝나지 않는 불행뿐이었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류머티즘으로 뒤틀린 손으로 깨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바닥에 튄 음식물을 닦아냈다.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헤드셋을 끼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간혹 깊은 밤, 노모가 치우고 있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미안해 하는 마른 음성을 내뱉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노모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는 대신
망가진 자신의 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했나? 철수도 얼마나 힘들까? 애미가 못나서 철수가 이 모양 이 꼴인 건가? 하는 자책감과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들의 폭력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었다. 옆집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는 철수의 난동이 극심해지자 한 번은 직접 그 집에 찾아가 말리기도 했다. 그들 모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철수 씨,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노모가 걱정되지도 않아요. 엄마 좀 생각해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철수는 최 씨 아주머니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시발, 뭔 참견이야. 넌 네 새끼나 잘 키워. 감히 남의 집안일에 왜 나서. 최 씨 아주머니는 결국 폭행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저 싸움이 시작되면 창문을 닫고 볼륨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한때 할머니를 염려했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도 철수의 예측 불가능한 폭력 앞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하나둘 밝아졌다. 순자 할머니는 망가진 집안을 수습하다가 지쳐 아들의 방문 앞에서 쪼그려 앉았다.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게임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그곳에서 아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일으킬지 모르는 다음번 폭력이 두려웠다.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매번 비극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팔자가 이럴까.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의 폭력도 자신의 지쳐가는 몸도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은 무능력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라는 지옥에 갇혀 있었고,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끝나지 않는 폭력의 고리 속에서 그들의 시간은 매일같이 참혹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은평구 아파트, 그 평범한 이름 뒤에 감춰진 두 모자의 일상은 2025년 대한민국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잔혹한 실화였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었다.